안녕하십니까. 주식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은 날 시황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발 모래바람에 코스피는 다시 2,000포인트를 휘리릭 내주고 말았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연저점 테스트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낮은 코스피 지수가 1959선 정도였는데 오늘 1958.77까지 내려가면서 1958선으로 가장 낮은 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기분별로 좋지 않은 기록이 또 한 번 세워진 날인데요. 외국인들도 어제까지 3일 줄창 사주더니 오늘 역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왜 발생했느냐 보니까 리비아의 정정 불안 사태 때문이죠. 때문에 유가 특별히 우리 쪽과 급격한 연관이 많다고 하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00를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오늘 건설주 일단 6% 이상씩 큰 폭의 조정세가 보여지고 있고 증권주도 흐름 좋지 못한 가운데 오늘 운수 창고 쪽에 있는 항공주들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도 그렇고 또 업종별 내의 종목들도 그렇고 유가 급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각 대만 증시도 2% 이상 급락 중이고요. 일본, 중국 약간씩의 낙폭의 차이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동발 악재에 다 짓눌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어제 싸다 해서 샀는데 오늘 또 급락한 종목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고 더 빠른 길이 있죠. 바로 이쪽입니다.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문자보다 더 빨리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장이 1973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45포인트까지 빠지다가 30포인트대로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는데 전문가 한번 연결해보죠.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중국 긴축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니 중동발 악재는 좀 민감하네요. 네, 우선 미 증시가 그 대통령의 날로 휴일에 들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가 중동발 리스크에 크게 반응하면서 전체 어떤 시장 불이가 다시금 경색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1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 중에 오히려 유럽 주요국과 유럽 신흥시장 국가들의 증시는 견고한 상승세의 이름을 이어왔지만 이번 중동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부분이 터지면서 좀 조정의 빌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어떤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중에 역시 건설과 항공주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약 한 40포인트 넘게 지수가 급락세를 보여주었다가 현재는 장중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정유주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 해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 최근에 어떤 국제 유가 상승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에 따른 투기적 요인의 어떤 가격 변수의 변화인 만큼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전 업종이 다 빠지는데 그 중에서도 정유주가 조금은 견주하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중동 지역 지금 반정부 시위가 전 국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집트 사태가 일단락돼서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리비아 정정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건지요? 네, 우선 다소 좀 그 재료의 성격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집트의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 불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이집트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는 있지만 이집트는 원유 수입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 리비아의 경우는 원유 생산국이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유럽 주요국 증시 특히 이탈리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리비아에서의 그 원유 도입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이집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것이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어떤 이집트에 국한된 문제로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어떤 그 수급적인 요인만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영향은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비아 문제 등으로 인해서는 이 국제 유가가 분명 변화였고 이는 분명 어떤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원가 요인의 변화 가능성은 이익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는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쪽에 조금 스탠스를 낮춰가는 과정이 오늘 장중 반발력의 약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어떤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역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 개인들이 2천억 이상 순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보니까 건설업종을 1,300억 원 가까이 지금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싸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싼 것은 확실한데요. 중동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자 하시는 입장에서 건설주 오늘 같은 날 저가 매수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마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한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 측면에 있어서 현재 어떤 중동 지역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분할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시장이 어떤 불안 요인이 상당히 증폭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민주화 분쟁과 관련된 사태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할 때 이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민심 안정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인프라 관련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주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는 맞지만 그 접근 방법에 대한 것과 어떤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수준도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로 바뀐 만큼 어떤 분할적인 관점으로서의 매수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분할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바이유 100달러 돌파에 따른 코스피의 조정. 앞으로 이제 유가와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한번 상관관계를 갖고 또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갈까요?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 중동발 악재도 있지만 유럽 쪽 부실 우려 얘기도 들립니다. 오늘 또 연 저점을 새롭게 경신했어요. 예, 저점이 1,959포인트, 121평하고 이제 거의 멀지 않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차이를 두는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악재가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저런 악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부실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는데 이 포르투갈 문제는 어제 장중에도 이미 좀 나왔었던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악재인데 포르투갈보다는 이탈리아 쪽 얘기가 더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증시를 봤을 때 어제 이탈리아 증시가 한 3%대 폭락세를 보였고요. 유로존 은행업종이 더불어서 급락했다는 모습. 항상 그 유로존 문제가 나오면 이 은행업종, 유로존의 은행업종이 급락한다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 쪽의 리스크 요인을 그 당시에 점검을 해볼 때요.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이 중국을 비롯한 이 이머징 마켓의 긴축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유로존 국채 만기 일정을 비롯해서 유로존 부실이다. 이걸 한번 점검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소식이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하고 다른 점은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 일정이 3월에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거죠. 이탈리아가 이제부터 거론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사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 피그스 국가 중에서 앞에서 나온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문제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3월에 최대치 국채 만기 일정이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넘겨도 9월에 다시 또 국채 만기가 또다시 많이 돌아온다. 이 점을 봤을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 얘기는 오늘 뭐 유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살펴보고요.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상품 시장, 특히 이제 유가의 급등 양상을 만드는 모습하고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오늘 추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그동안에 지켜봐왔었던 그 상품 시장하고 주식시장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이제 시장을 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젠 부담 수준까지 온 상태입니다. 단순히 이제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수치로 따져봤을 때 WTI 기준으로 이 105달러 달성을 할 경우라면요. 어제 종가는 한 86달러이기 때문에 별로 아직은 거론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 105달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브렌트유가 105달러 도달을 했고요. 예전에 2008년에 그 골드만삭스가 이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줬었던 게 105달러였기 때문에 이 105달러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WTI 기준으로 105달러 달성을 한다면 세계 총 GDP 대비 원유 소비 지출이 각국의 원유 소비 지출 평균이 5%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의 수준하고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또 세계적으로 경제에 좀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를 따지기 앞서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따져본다면은요. 이 배럴당 10달러 상승을 할 경우에 우리 국내 무역 수지가 GDP 대비에 한 1% 감소하고요. 가장 중요한 물가가 1% 상승하게 됩니다. 요새 가장 민감한 인플레이션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유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WTI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정도니까 말씀하신 105달러까지는 한 20달러 정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 유가가 드디어 간밤에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죠.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WTI하고요. 이 브렌트하고 두바이하고 그 유종별로 약간 좀 흐름이 틀립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합지수하고 흐름하고 유종별 유가 흐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종합지수 같은 경우를 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서 유가 같은 경우 WTI가 푸른색으로 나오고요. 브렌트가 녹색으로 나오고요. 두바이는 갈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 이 유가는 동행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브렌트유나 두바이나 WTI 미국에서 나온다 해서 이게 유가가 틀려질 이유가 별로 없죠. 동행을 한다, 일치되진 않아도 동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두바이나 브렌트는 상승을 지속하는 반면에 WTI가 좀 꺾이는 모습,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두바이하고 브렌트 상승폭 탄력이 아주 커지는 모습이고 WTIU하고의 차이, 결국 유종별 스프레드가 아주 커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WTI가 텍사스에서 나오니까 미국 내부 수급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르고 있는 두바이유나 브렌트유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영도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이래저래 유로존 국가 쪽에서 쓰는 브렌트유나 또 중국 쪽에서 쓰는 브렌트유나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두바이유나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쓰는 두바이유 쪽이 더 부담을 주고 있다. 결국에 이머징 마켓이나 유로존 국가에게 물가상으로 불리한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85%를 두바이산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유가하고 코스피의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 어디서 꺾였는가, 종합지수가 어디서 꺾였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2007년 2000포인트를 찍고선요 꺾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두바이 유가가 한 95불 돌파하면서 또 100불을 돌파하면서 종합지수 부담이 아주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브렌트유가 105달러고요. 두바이가 100달러 돌파했죠. 결국 지금 좀 약간 늦게 나타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그나마 좀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유가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가하고의 상관관계 이쪽을 놓고 봐도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간다면은 결국 주식시장의 도구로 돌아온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던 그 상품시장하고의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은요, 만약에 상품 시장이 꺾이는 그런 경우가 될 테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게 동시에 마감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 흐름은 진퇴양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봤을 때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 아까 GDP 대비 뭐 1% 감소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건가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한국 원유 소비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태국 다음으로 큰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가에 가장 민감한 국가고요. 또 우리나라가 쓰는 유정이 가장 급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중동발 리스크도 일단 계속될 분위기고 우리 신흥국 인플레 압력은 더더욱 가중될 텐데 자 그럼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싸다고 마구 살 때인지 오히려 이럴 때는 주식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지금 사자는 것은 현금을 보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1900에서 1950포인트대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금 보유를 얼만큼 하고들 계신지는 그건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실전에서 리스크 관리 이제 적용하기 어려운 지수대죠. 계속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은요.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오늘 시장에서 모두 다 나온 상태입니다. 중동 쪽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체계적 위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다음에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지속해도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자산시장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면은 이 주식시장도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봐야 될 테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오늘 밤에 이제 개장을 하죠. 유로존 문제나 유가 문제가 미국의 경우는 반응이 둔감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WTI 아까 내리고 있는 거 보셨고요. 이 유로존 문제는 미 국채 입찰하고 연결됐을 때 미국 쪽에서 영향이 우리보다는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의 반응이 약간이라도 우리보다 덜한다면은 바로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오늘 악재들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이 유로존 문제는 2월이 피크가 아니라 3월이 피크라는 그 악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면 2000에서 2050포인트 현금화 전략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0에서 2050포인트 정도 현금화 전략 얘기가 이 긴 얘기 끝에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더불어 이슈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상담을 오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죠. 센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 글을 써주시는 겁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종목 얘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동양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부터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라왔다고 하지만 1970선입니다.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는지 앞서서는 현금화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전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변동성 확대의 장입니다. 일단 악재가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르는 이 민감도가 조금 반영이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4,000계약이 넘었었는데요. 1시 반 이후로 해서 지금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500계약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약 4,000계약을 갖다가 다시 전환하는, 환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합지수가 28포인트 마이너스까지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정정 불안 그리고 유럽권의 증시 하락 영향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권의 이제 그 국채 만기 부담 이러한 부분이 이제 3월 초순에 있을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국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 부분이 이제 3월 첫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이 현재 우리 시장에 억누르는 악재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유가가 상당히 조금 안 좋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뭐 이 증시를 보더라도 이 항공주들에 대한 이제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증시의 그 상승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만든 현금 확보를 한 금액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 금융주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전기전자 쪽으로의 그 이 선취매,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전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단기적인 영향력으로는 유가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와 기금속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는 부분이 이제 화학과 에너지 업종 그리고 비철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때 접근 전략 단기적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다른 쪽으로의 핵심 업종 중기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개념으로서의 전략인데요. 중공업 조선 업종 특히 이제 대우조선의 수주 소식이 좀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조선 중공업주들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 이후의 지수 대비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화학, 에너지, 비철, 금속 이쪽은 오히려 지금 뭐 유가 뛰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중공업 조선 오늘 많이 내리는데 사도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견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틀 강세 이후에 나타나는 십자봉의 견조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 대비 탄력성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일종 팀장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얘기 계속 들어보죠. 자, 역시 종목 5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보유 얘기들도 많이 보입니다. 가장 급한 지주회사 LG부터 AS를 좀 받아봐야겠는데, 현재가가 85,500원인데요. 선절 가격으로 84,000원을 1월 25일 날 제시하셨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홀딩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LG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 즉 증시 자체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상으로의 그 문제, 이러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견뎌보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84,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 수준에서 파는 게 맞겠죠. 현 수준은 오히려 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84,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 밴드상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현 국면에서 이 LG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시장 때문에 판매하는 좀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대응 자체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LG를 일정 수준까지 홀딩한 다음에 84,000원에서 85,000원 국면까지 손절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SK 종목, SK가 이제 제가 장중에 이제 매수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84,000원, 1,200원 하락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국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중기적인 흐름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 대해서는 매수로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아울러 이제 SKC도 나와 있는데요. 1월 20일 날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50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차트상으로는 양봉 어느 정도 이제 지지와 이제 저항선 국면에서의
이 관망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던 그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 하반 경직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 쪽으로의 하우스 자체가 조금 있고, 그리고 하락 쪽으로의 하우스는 있긴 있으되 추가적으로 크게는 없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현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LG는 손절가 이하로 떨어졌지만 올라올 때까지 안 판다. 올라오는 가격은 84,500원 보셨습니다. SK는 추가적으로 더 사자 얘기를 하셨고, 아까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오늘 같은 날 딱 사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관심주도 조선주 몇몇 종목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 좀 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업종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 전략을 짜보는 그러한 이제 접근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네.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국면에서 지금 파생 시장에서의 그 흐름, 이러한 국면에 의해서 그 현물 시장이 휘둘리는 웹도동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국면에서 일정 수준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이 하반 경직성 확보하고 조정을 완료하는 시점에서의 상승 탄력이 어느 쪽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운수 장비 쪽, 특히 이제 조선중공업주 쪽으로 상승 탄력과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의 상승 탄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대우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쪽을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보시죠.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시장의 핵심 대장주 성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인 이제 실적 국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업종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51만 3천원 1월 28일 날 이제 고점 형성 이후에 눌림목 조정 거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 있어서는 차후에 종합지수가 회복될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지지 기반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단 가격적인 측면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주권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국면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과 같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융주 같은 경우는 KB금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이 후반대에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했다 이런 국면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B금융 또한 이러한 국면을 같이 이제 엮여서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대 항목은 상당히 긍정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 향후 우리 증시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는 금융주와 조선중공업주의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KB금융을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날 일단 급락하는 조선주 매수할 만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선주 중에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하셨고요. 현대중공업은 43만 원 이탈시 매수, 삼성중공업은 3만 5천 원 정도 부근이 매수 기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3만 3천 원 중반대가 사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하셨습니다. 메모 좀 하셨으리라 믿을게요.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전투금의 남상덕 전문가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최병곤 전문가께서도 이 코너 꾸려주실 텐데, 오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방송에 마켓앤센 증시에서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더군요. 하나는 지주회사 두산, 또 하나는 한전 KPS인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두 종목 아침에 사긴 사신 것 같은데 조금 네. 수익률은 좋지 못합니다. AS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낙폭 줄이면서 지수가 24포인트 마이너스권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하고 금융주 위주로 반전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오늘 시장이 아침에 강한 개파락을 하면서 깨고 내려갔다는 흐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하락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거나 상황적인 부분을 좀 더 어렵게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반등 포인트를 강하게 잡는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탔고 상황적으로 한 번도 반등을 하지 않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단기 목표에 대해서 대응을 갖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은 일단 강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잡고 돌 때는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한 종목 위주로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종합주가지수 잠깐 상황을 보시면은요. 밑에서부터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 형태로 지금 1980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개파락이 워낙 강한 상태에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저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파락을 했지만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금이라는 패턴이 하락하는 흐름 중에 나오게 되면은 그 흐름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반등 포인트를 잡고 내일 2000포인트 근처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상황 자체가 조금 악화됐던 만큼 주식을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것을 반등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좀 가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입장이시라면은 기존의 에너지가 강한 종목보다는 흐름이 많이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두산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 이전 저점 기준가에서 좀 더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추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강세를 띄지 못하더라도 다음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못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반등을 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 아래권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강한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빨리 나오는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전혀 반등을 못하는 종목을 내일을 목표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예, 근데 두산이나 한전 KPS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로 굉장히 빠른 기울기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떨어지는 칼날을 너무 일찍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점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에 저점 매수를 할 때는 단기 대응이라는 그 대명제를 항상 명문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했을 때 주가가 예상보다 반등이 안 나오고 다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반드시 원칙적인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올 때는 대부분 반등 포인트를 잡는 종목은 기존에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연속 급락을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보통 반등 포인트를 많이 잡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차후에 N자형에 다시 한번 급락을 타게 된다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1차 하락이 나온 상태라서 중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고 여기서 손바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타 대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매 라인을 철저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낙폭과대주 잡으실 때는 일단 단기로 그리고 손절매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현재 오후장에서도 이거 한번 담아보고 싶다, 포트에 추가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주회사 한화라면서요? 예, 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 스타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1월 31일 날 찍고 거기서부터 연속으로 지금 추세를 그대로 깨고 있는 상태고 과거에 횡보했던 가격대인 47,500원에서 46,000원 요 사이에 지금 이미 주가가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는 것은 장중에는 좀 느리게 잡게 되지만은 시장이 막상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올 때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전 포인트를 먼저 잡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역시 내일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5,700원 정도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2,000원 정도 중반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만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사실 관점의 차이라는 것 뿐이지 이런 자리도 결국은 손실이 나는 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험 관리만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급반전을 노릴 수도 있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약세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런 종목들도 위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신다든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주실 때 그런 대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물린 상태에서 또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무리한 미수거래라든지 신용거래라든지 이런 식의 무리한 거래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투자자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최병곤 우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자, 두산과 한화 각각 20% 그리고 한전 KPS도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낙폭과대 종목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각각 손절매 라인 꼭 지키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세 종목 내일 아침 마켓앤센 증시에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자 드릴 거고요.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도 장마감 바로 직전에 A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 포트폴리오에도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밀리네요. 1970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30포인트 조금 못되게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풀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 그리고 HNBS의 김도영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히요. 와글와글 게시판 문자 보니까요. 낙폭과대된 종목들 이 종목 저 종목 다 눈에 들어오는데 사도 됩니까?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빠른 상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와글와글 게시판 약속대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드팍스 1758님께서요. 대한항공 매수 어떤가요? 하셨는데 이 질문은 우리 박현상 대리님께서 좀 풀어주시겠어요? 9% 급락하면 확실히 매력적이죠. 일단 가격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며 말씀을 드렸다시피 악재가 끝난 걸 확인을 하고 그 주식을 사도 4, 5% 정도의 수익을 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예전부터 일단 오늘에 대한 차트를 좀 빼고 좀 봐볼까요? 일단 오늘 차트를 빼고 나서 좀 본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급락 61,900원이라는 종가 빼놓고는요. 일단 7만원 단기 저점에서 77,000원 부근까지 단기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어제 시장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만원 부근은 단기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예전까지 상담을 드려왔고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추가적인 돌발 악재에서는 악재가 확인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일단 어제 유가가 급등한 것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악재가 남아있을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 매출의 40%가 해당하는 부분이 유류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유류 할증료 부분으로서 대한항공 타시는 고객님들한테 그것이 전가가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유가가 올라서 버리면은 대한항공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악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62,400원 9.7%의 하락을 다른 시장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능한 종목 특히 금융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오후 들어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보이지만 전혀 되돌리지 않는다. 즉 시장 반응은 여전하게 계속 냉철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는 것을 확인하고 사셔도 충분히 7만원 초반대까지는 목표가 가능할 것이나 과연 지금 악재가 끝난 거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아침에 오전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근했을 때 유가라든지 기타 상품 가격 동향을 좀 보고 출근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일단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대한항공을 매매하신다면 혹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유가라든지 혹은 유가 하락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유가 그 점중률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만약에 9시 장 전에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 추세에 돌아갔다 하면은 대한항공 주가도 단기적으로 7만 원까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유가 측면에 코스피 지수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도 역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같은 의미로서 지금 사는 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내일 당장에 갑작스럽게 뭐 3% 4%의 단기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적정 지표에 의한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대한항공 지금 매수는 아니다. 그럼 매수는 뭘 보고 언제쯤 사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매일매일 상품 가격이라든지 유가 동향이 나오니까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거에 확인을 하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다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한항공 일단 오늘 매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왠지 아시아나 항공도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유가 체크해 보시고요. 사는 타이밍 애매하시면 다시 한번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박서라는 분께서 보내오신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11,650원의 비중은 25%라고 하셨는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보니까 현재가는 8,140원. 오늘도 거의 5%나 급락하는데요. 많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급락 부분에서 연일에서 급락했던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 모멘텀 대비했을 때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살펴본다라면 이미 이탈 부분에 대해서 손절 라인은 이미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조금 우리가 시장 대비했을 때 네트워크 부분에서 올해 매출 드라이브 발생될 수 있다는 시점을 살펴본다라면 긍정적으로 한번 좀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실제적으로 이탈을 하시려고 했을 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650원에 이탈 여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손절을 잡으셨어야 됐는데요. 그 측면에서 단기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에 악화된다는 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 됐을 때 다시 한번 올해 네트워크 시장의 급반등을 노려본다고 했을 때 오늘 윗꼬리를 달았던 8,500원의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지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날아갈 수 있던 부분이 9,810원에 대해서 저항대가 다시 한번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업황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실려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8,500원의 부분 그리고 또다시 한번 9,810원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500원, 9,100원대 이 정도에서는 손절 좀 하더라도 나와야 됩니까? 네, 일단은 8,500원에 대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올라타게 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9,810원까지는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손절 라인을 지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업황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신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다시 한번 테마가 붙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인 11,650원까지 오기란 좀 어려울 듯 싶네요. 박사님께는 조금 아쉬운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글와글 게시판 볼 텐데, A하이텐님, 이분 지금 한 번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익숙하네요. 오늘 추천 종목 있을까요? 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텐텐님께서 한화케미칼 물어오셨는데 오늘 한화케미칼이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관심주예요. 그러니까 조금 상담을 기다리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부장님께서 문의를 해오신 종목인 우방랜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방랜드를 1,605원 정도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은 45%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 설정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식은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긴 어느 정도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신 가격이 1,600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가격은 1,390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를 제시해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전고점 부근인 어떻게 보면 전고점 부근이 1,700원 후반대 정도, 1,770원에서 80원 정도 후반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종목들 자체는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더라도 실적이 발표하는 시즌쯤에는 간단하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우방그룹과의 결별 때문에 앞으로 재무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방랜드 재무적별 살짝 살펴보니까는 저번 분기 영업이익이 34억 정도, 매출이 34억 정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번거 대비해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업종들 치고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왔을 때 가장 폭발적인 상승 동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사 주담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레포트를 역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지금 나와 있는 시장상의 정보,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뭐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크게 앞으로의 주가가 좀 더 높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역시 밸류에이션이 근거한 종목들에 의해서만 저희 기술적인 분석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50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표가 자체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저점 부근과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이 같이 맞닿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일단 1,390원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1,750원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1,290원이라는 전 저점 부근 갑자기 깨게 된다면은 역시 손절 처리해가지고 다른 우량주, 밸류에이션이 근접한 종목들로 교차 매매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매수가 내지는 한 1,750원 정도 오면은 우방랜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더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만 수익을 보시고 딴 종목 한번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글와글 게시판에 오늘 장특성상 피그45님도 그렇고 띵크파워7님도 그렇고 추천 종목 없어요?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 뭐예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띵크파워7님의 물음부터 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오늘 서울반도체 하이닉스 둘 다 좀 사고 싶은 마음에 드는 그런 종목인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어제나 그제나 전문가님들도 막 추천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둘 다 관점했을 때 업황 부분이 완전히 다른 관점일 때 사실 저 같으면 비중 5%에서 둘 다 모두 보유를 하겠다랍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 대비했을 때 워낙 견고하다는 흐름이 발생되고 있고 수급적인 특징으로 살펴본다라고 해도 분봉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둘 다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진입해도 가능한 구간인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 주체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대비했을 때 전기전자 쪽에 매기가 붙어있다는 거, 업황이 반도체 업황의 호조 부분을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서울 반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라면 일단 바닥 다지게 11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는 재차 조금 살짝 눌렸을 때 오늘 종가에서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모두 업황이 좀 살아있는데요. 굳이 지금 당장 내가 현재가 대비했을 때 매수를 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하이닉스에 한 표를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반도체 하이닉스 사실은 둘 다 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뭐 50대 50, 한 표 한 표가 아니라 이 두 표를 몰아줘야 한다면은 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이제 42,000 뚫으려고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차트 모양이 약간은 다르죠. 28,000원대에 있는 하이닉스의 손을 우리 김동현 팀장님은 들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계룡도사님 1 쓰시는 분의 종목 볼까요? 이분도 저는 낯설지가 않은 닉네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림홀딩스 3,120원에 20% 정도 비중 갖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가르쳐주세요 하셨는데 하림홀딩스 제가 쳐보니까요. 지금 그래도 어제 그제 또 그저께에서 한 3,380원까지는 올라왔어요. 네, 일단 3,580원 정도 가격에서 일단 수급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분할 이후에 어제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꽤 오랜 거래 정지가 있었죠. 분할 한 이틀 정도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깨진 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관 수급이 좀 계속 어제까지는 좀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관에 대한 손절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차트가 빠지다가 이제는 전고점 부근, 즉 분할 이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역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으시다면은 일단 3,800원 부근까지는, 즉 떨어지기 전 가격까지는 분할 이후에도 역시 하림이라는 회사가 어쩌면 여러 모멘텀상으로 틀려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부분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3,800원 부분까지도 뚫어서게 된다면은 전 고점 부근 역시 분할하기 전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과 역시 4,600원 부분과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극대화에 좀 계좌의 수익률 관리에도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림홀딩스 일단 3,800원까지 볼 수 있고 이 전에 모멘텀까지 4,600원도 일단 2차 목표가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3,800원 가는지부터 계룡도사 1님 한번 보십시오. 이상 하림홀딩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가 보는 오늘 살만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블루텐텐님이 알고 싶었던 종목, 우리 박현산 대리님의 관심주인 한화케미컬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최근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보면은 지주회사 두산 혹은 지주회사 한화 같은 지주회사들이 추천에 대한 논리를 보시면은요, 한화케미칼 혹은 두산 인프라코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 혹은 자회사들의 원래 영업이익 가치, 원래 밸류에이션 가치가 6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 지주회사 테마주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셨을 겁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케미칼이라는 자회사 역시 하나케미칼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역시는 시장에 따른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에 따른 대형주에 대한 단기 매매 포인트 역시 일단은 낙폭 과대주를 사느냐 혹은 안 빠진 대형주를 사느냐 논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왔었던 논리고요. 일단 개인적인 견해로는 반반 이상씩 담아가자. 낙폭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에 따라 시장만큼 시장 빠진 것보다 훨씬 센 종목도 역시 메리트가 있다. 포트 안에서 역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PVC라는 주력 제품 시장 자체가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의 사업 다각화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지수가 싸냐 안 싸냐, 즉 PER 지표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EPS 증가 추이가 계속 있는 회사, 즉 하나케미칼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PER이 8배 정도 수준이 있고요. 14배 정도까지가 가장 적정 주가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좀 더 밸류에이션적인 것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오늘 시장 급락에 따라서 대응하는 주도주로서 역시 하나케미칼 선정을 했고요. 일단 매수하시는 단가 자체는 45,000원 이하, 즉 34,750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시장 급락에 따른 38,000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38,000원 강하게 뚫게 되면 역시 전고점 부근인 41,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손절 치는 가격 자체는 33,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형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한화케미칼 3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장 중에서 한화케미칼을 들고 오셨던 걸 보면 블루텐텐님의 한화케미칼 지금 보유 중인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38,000원 목표가 제시 들으셨죠? 자, 계속해서 김도영 팀장의 오늘 관심주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수익이 좋으셔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가운데 하나, 고영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 목표가 부르셨지만 2만 1,00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낮 12시 기준 13% 이상 수익을 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3D 장비 업체에 대한 업황 턴오버라고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가치주 부각을 했을 때 흙 속의 진주를 한번 찾았다는 측면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목표가보다는 오버랩이 됐다는 측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종가 같은 회에서 2만 원을 지지를 하고 간다면 조금 더 홀딩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1,600원의 고점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 부분은 수급적인 꼬여있다라고 보다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가 2만 원을 지지를 한다면 좀 더 홀딩해서 보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고점 부분으로 설정했던 21,600원보다 조금 낮은 21,000원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관심주는 뭡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어제 대비했을 때 견고하게 흘렀던 ELK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터치 패널 생산 능력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대 정전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측면을 살펴봤을 때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 그리고 올해가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직접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흑자 전환 기대감 필두로 해서 봤을 때 최선호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일 때 긍정적인 모멘텀, LG설비의 투자 직접 추재 수혜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강화유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매출 드라이브가 승정장 동력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때 ELK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사실은 견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상의 모양을 봤을 때 불안감이 좀 팽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2,550원의 부분에 대해서 저점 부분 이탈이 없는 측면, 단기적인 부분 시장의 급락 부분에서 같이 윗꼬리를 좀 너무 강하게 달았는데요. 이걸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종가에 매수 진입을 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인 23,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를 19,000원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막보다는 조금 시장의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19,000원보다 조금 높은 19,400원까지의 손절가를 조금 상향 조정. ELK 조금 불안하다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심 종목
그 마음을 정하신 게 오늘 오전 아니었습니까? 윗골 네, 달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ELK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이 아니고요. 예. 시장을 분석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적소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 시장 분석을 했을 때 어제 부분에 대해서 강한 매기가 오후장에 대해서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측면이었거든요. 업황 호조 부분까지 좋았고 오늘 아침 시초 이후에 눌리고 나서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올라왔던 것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악화되면서 투매성이 지금 출해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 2월 15일 날 발생했던 강한 양봉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단기 올라탔던 차익 매물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절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좀 출해됐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측면을 시장 대비했을 때 제가 불안전 요소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19,400원의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 것 뿐이고요. 저는 업황 호조 부분에서 우리가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의 관심주는 한화케미칼 그리고 ELK였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금 이미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1970선 지지될까요? 오늘 장중 연 저점 경신한 날인데 말이죠. 저는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